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돌파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고물가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생 고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대책은 없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점 매달을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5%를 돌파했는데 주 요인과 품목별 상승률이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물가 상승률이 4월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도 전년 동월 대비 4.8%가 올라서 이게 13년 6개월 사이 최고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5월에 들어서는 5.4%,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의 14년 만에 최고치인데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느냐? 뭐니 해도 기름값이 제일 컸습니다. 5.4%의 물가 상승률 중에서 석유류가 차지한 게 무려 1.5%포인트니까 예.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 역으로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물가 관련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돼지고기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21% 가까이 올랐고요. 품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밀가루 가격이 26%, 예. 석유류 가운데에서도 경유 많이들 쓰시는데 47% 가까이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도 꾸준히 드리게 되고요. 네. 27% 올랐고 등유 60% 넘게 올랐고 돼지고기 이외에 수입 쇠고기 가격도 이게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예. 역시 28% 올랐고요. 감자 32%. 전반적으로 그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건 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생활 물가 이게 실제 좀 체감할 수 있는 물가로 이제 일컬어지는데 6.7% 오른 것으로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6월, 7월에도 5%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 아무래도 추경도 이제 집행이 된 만큼 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6%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6%까지 갈 거냐 그건 좀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좀 비관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제유가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그에 따라서 좀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말씀하신 6%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거나 오펙이 증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세 발의 피해 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또 향후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테고 축산물 가격, 개인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7월이 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휴가철이 오죠. 그렇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돼지고기 삼겹살 수요가 1년 중에 가장 폭등하는 시기가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캠핑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확 올라가고 지금은 약간 그 조명을 받는 공간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생닭 가격에 대해서 아마 통계가 나올 거예요. 삼계탕을 본격적으로 드시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이미 지금 냉면 가격 한 그릇 가격이 삼계탕보다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름 되면 동반 성장한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될 수도 있어서 하반기 상황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성수기, 여름 성수기와 또 이제 복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름에 또 오를 것이란 이제 관측이고 저희가 원유 증산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한 해는 이제 기준금리를 또 0.5%에 올릴 수 있는 그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단행을 할지 관심도 쏠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관측에 비해서 좀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물가도 오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해도 이후에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해서 한국은행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걸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지금 쓸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뭐 금리 인상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잠깐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그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도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으로는 대응하기에 물가의 화염이 너무 거세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양적 긴축을 미국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빅스텝 얘기가 나오는 건 물가 오름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일련의 상황, 이번 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시계열로 좀 보시면 예. 정부와 한은에서도 꾸준히 대외 활동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안정시키고 대책을 내놓잖아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게 물가 안정, 긴급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그 다음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기자실을 찾아서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나온 이 소비자 물가 5%대 물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예방 주사를 미리 계속 놓는 것은 예. 결국은 정책 수단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정책의 성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억지로 물가를 끌어내리면 나중에 이 부작용이 큽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가격 통제들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겠지만 예. 결국 지금은 거시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할 역할이 큽니다라고 공을 좀 넘겼달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그래서 서로 약간 출구를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효과가 시장 곳곳에 미치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대외 요인이 아무래도 유가가 네. 물가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오펙 플러스가 좀 증산을 하기로 했어요. 네. 과거에는 증산을 하도 안 해서 너무 이제 압박을 좀 크게 주긴 했었는데 기존보다 한 50%가량 많이 늘리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2020년으로 시계를 잠깐 돌려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때 결국은 기름이 안 팔린다. 즉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펙에서 생산을 한들 안 팔리니까 한때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전해드린 예,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얘기였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감산한 양이 하루 기준으로 580만 배럴까지 줄었습니다. 종전 대비. 예. 그런데 꾸준히 이 감산한 양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하겠다. 이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산이거든요. 네. 해서 어디까지 합의가 돼 있냐면 43만 배럴 이상을 하루에 조금씩 더 증산을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기름값이 너무 만만치 않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고 미국이 사우디에 전화 걸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전에 같이 얘기가 잘 통하진 않습니다. 예. 2018년에 사우디 언론인이 그 피살된 사건 이후로 관계가 급냉되어서 미국 말을 과거처럼 사우디가 받아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탈석유 빨리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들도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고 종전보다 증산량을 2배 늘린다고 하는 건데 그 양이 하루 64만 8천 배럴. 근데 64만 8천 배럴이라는 숫자가 좀 절묘합니다. 이게 어떤 예. 숫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느라고 원유를 제대로 갖다 팔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러시아 분량으로 빠지는 게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증산한다고 했던 게 43만 배럴.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우리가 증산하겠다 해서 이야기하는 게 64만 배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에서 64 빼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러시아가 빠진 만큼은 충분히 벌충할 수 없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게 간밤에 증산한다고 하는데 국제유가는 왜 오르지? 그게 예. 지난밤에 그래서 나타난 국제유가 거래 가격이거든요. 예. 보통 오펙 플러스가 증산한다고 하면 이제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게 마련인데 예.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이 비축유를 계속해서 풀면서 유가를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다. 이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유가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대 인플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번에 늘렸으면 앞으로는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여기에 기대감을 하나 심어주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말에 사우디에 갑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건데 예. 나라끼리 관계가 급히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휴지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름값이 차기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니까 사우디한테 친하게 지내자. 여기에서 만약에 급히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국제유가가 뚜렷하게 내려가는 조짐이 보일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국내 휘발유 경유 우리나라도 지금 2,000원을 다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안정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곡물가, 축산물 가격 그리고 예. 기름값을 오늘 거의 물가의 특집처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나 한국은행도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는 품목들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는 곡물의 거의 대다수를 수입하고 수입 돼지고기, 수입 소고기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적거든요. 예. 국내에서 그러면 한우 한돈 있지 않느냐. 이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격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유류세를 그래서 지금 30% 낮춘 이 조치를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주유소에서는 경유 가격이 더 비싼 곳들이 많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당분간 각오를 좀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하반기 맞아야 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예,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경제 6단체장이 만났습니다. 이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는 새 정부하고 재계가 하나씩 주고받자 일종의 공식적인 어떤 협상의 테이블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예. 자리에서 일단 이 자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역시 물가 때문입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했던 가장 힘주어서 했던 말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걸 안다. 그런데 적정 수준에서 부담을 나눠지자.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는 흡수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 여기에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상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 정부와 민생과 재계가 같이 살자 이런 얘기인데 네. 대신에 이걸 해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그리고 재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카드를 예. 내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것들도 아마 카드가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송경식 경총회장을 통해 재계의 바람을 하나 더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한 거죠. 네. 재계가 요구한 건 롯데나 삼성처럼 그 총수가 그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좀 더 자율권을 달라는 겁니다. 해서 재계가 할 수 있는 걸 할 테니 이걸 거래를 하자 일종의 이런 그 딜의 자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추경호 부총리는 일단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네. 그건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새 정부하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관계로 좀 파악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향후에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면서 물가 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예. 대신 정부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일종의 기업들은 이제 규제 혁파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정부는 이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이야기와 앞으로의 기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대선 캠페인 때부터 꾸준히 밝혀온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것 같은 기업의 상황을 개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네.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기도 그랬습니다. 했고요. 대못을 뽑아주겠다, 뭐 전봇대를 뽑아주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모래주머니를
떼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재계 수건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맞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다만 법인세 관련해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국민들에 대해 철저한 설명이 필요할 거고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처벌받을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